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둔 60대 엄마입니다. 요즘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만 생기고 있는데 저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슬퍼지네요. 뒤처진 늙은이는 이제 그만 퇴장할 시간이 다가오나 봅니다. 저에게 세상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느껴지는 점은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옛날엔 이웃 사람들끼리 다들 인사하고 이런저런 걸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웃은 정말 남일 뿐이더군요. 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옛날이 많이 그리워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남남인 관계에서만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식 관계, 그리고 특히 고부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군요. 옛날에는 시어머니 하면 정말 무서운 존재였죠. 며느리라는 이유로 홀대받고 밥상까지 따로 받아 밥을 먹어야 했으며 반찬도 맛없는 것만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세탁기가 생겨나서 다행이지 그전에는 빨래도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었는데 겨울이면 손이 얼 것만 같은 와중에도 시어머니 눈치에 따뜻한 물도 쓰지 못했었네요. 거기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새로 만든 국과 5가지 반찬을 밥상에 채워놓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시아버지는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하셨었죠. 명절에는 또 저 혼자 모든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했는데 그 시절 저는 도대체 어떻게 버텼던 걸까요? 하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게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며느리들이 그랬죠. 말이 며느리지 사실상 시댁의 종 같은 느낌. 하지만 그럼에도 그게 너무 당연해서 반항을 하거나 거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었네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땐 사실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종로루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그제야 해방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제야 시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대하셔야만 했던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도 저처럼 힘든 삶을 사셨겠죠. 그 옛날엔 저희 때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꼭 그러셨어야 했나요? 꼭 시어머니가 하셨던 일들을 저에게 물려줘야만 했던 건가요? 덕분에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가셨음에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가 않아요. 이걸로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전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된다면 좋은 시어머니는 되지 못하더라도 절대 나쁜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고. 내 며느리는 내가 겪었던 것들을 단 한 가지라도 겪지 않게끔 내가 먼저 잘하자고. 하지만 이 결심이 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줄 거라고는 그땐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결혼할 여자라고 한 아가씨를 데려왔을 때가 시작이었어요. 저희는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이 먼 시골까지 참 귀티나게 생긴 아가씨를 데려왔더군요.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의 저희 며느리였죠. 시댁에 인사 오는데 편한 복장으로 인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비싼 만큼 불편해 보이는 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그 며느리의 표정은 당연하게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힘들고 피곤한 기색이 많이 보였죠. 그 표정을 보니 전 너무 미안해서 다음부터는 굳이 이렇게 안 와도 된다. 피곤하면 오지 말고 전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의 말에 며느리는 그래도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생각하시는 게 옛날 분 같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사실 여기 오면서 생각했던 게 정말 다시 올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여기 못 오겠다고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라고 답하더군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라니 참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다고 느꼈어요. 아마 저였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참 당돌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그저 시대가 많이 변하고 며느리가 당당한 태도를 가졌을 뿐 나쁜 아이라고까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먼저 꺼낸 말이었고 저는 며느리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당돌한 면을 제외하면 흠을 잡을 곳은 없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학력도 좋았고 외모도 예뻤어요. 결혼을 반대할 만한 사유라곤 하나도 없었죠. 거기다 집안에서 하는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도 꽤나 많이 벌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했어요. 물론 애초에 어떤 아이를 데려왔든 반대할 생각도 없었지만 며느리의 여러 상황들이 다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허락하자마자 며느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더군요. 정말 앞으로 인사드리러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고요. 실제로 그 이후 며느리는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에 오지 않는 건 당연시 되어 버렸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마다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곧 배려해 주기로 한 건 끝까지 배려해 주자라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죠? 한쪽에서 너무 배려를 해주다 보면 사람을 얕잡아 보고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는 경우요. 저희 며느리가 그렇게 시작하더군요. 처음에 당당하다 내지 당돌하다고 느꼈던 태도들은 조금씩 정도가 심해지면서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작고하기 전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는데 사실 아픈 게 계획하고 아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갑작스레 갔던 거라 잘 곳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게 됐거든요.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병원 검진을 마친 후 주변에 잘 곳을 급하게 찾아봤지만 예약이 다 차 있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만 신세를 질 수 있겠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대뜸 며느리가 전화를 뺏어봤더니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 오시려고요? 아유, 갑작스레 미안하게 됐다. 아가, 네 시아버지 병원 때문에 갑자기 올라왔더니 잘 곳이 없어서. 아니, 올라오는 중이라도 미리 알아보려고 하셨어야죠. 그때라도 알아봤으면 충분히 예약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유, 미안하다. 미처 생각을 못했어. 생각을 못했다. 안 하신 거 아니고요? 응? 아니, 너 무슨 말이 그러니? 어차피 그 핑계로 아들 내서 하루 자면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예약 안 하신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아, 몰라요. 어쨌든 저희 집에선 못 자요. 어머님, 아버님 드릴 이불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 집에서 재워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도 없이 시부모님이 찾아오는 거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용납 못합니다. 어떻게든 찾아보면 어딘가 잘 곳은 있을 테니까 알아서 찾아보세요. 새고 센 게 숙박업소인데 어디 하나 잘 곳이 없을까? 아니, 찜질방도 많잖아요. 아셨죠? 더 할 말은 없으실 테니 이만 끊을게요. 이러더군요. 그때의 기분이 참... 그래요. 요즘엔 신혼집 함부로 드나드는 거 아니라고는 하니까 며느리가 싫어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말은 다르게 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적당한 핑계를 대고 예의 있게 거절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저렇게 짜증을 내며 말하는데 대체 그게 어느 나라의 예의인 건가요? 그제야 나쁜 시어머니 되지 않으려고 배려를 해줬더니
얘가 나를 아예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고부관계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기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마다 서울로 계속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됐는데 그때에도 당연히 며느리는 집으로 한 번 오란 말을 안 하더군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 일을 모르는 남편이 햅쌀을 줄 겸 아들네 가보자고 했는데 저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배를 눌렀더니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누구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저희가 집을 잘못 찾아간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아들네가 이사를 간 거였어요. 저희가 혹시 여기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았냐고 물으니 3주 전에 이사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기가 막힌 순간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아들과 전화 통화는 꼬박꼬박 했었는데 어떻게 이사 간다는 말이나 이사 갔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아들놈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이랬던 애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변한 모습이 아주 괘씸했죠.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고는 해도 아니 어차피 우리가 그 집에 갈 게 아니라고는 해도 예의상 그런 건 얘기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줄 게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이사 갔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러자 며느리가 또 전화를 빼서 받더니 아니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사전에 얘기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아예 말도 없이 집을 찾아오세요? 아니, 뭐 줄 게 있어서 잠깐 들린 게야. 뭐 줄 게 있든 없든 얘기는 미리 하셨어야죠. 아이 그래,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아가 언제 한번 찾아오라고 말한 적이 있기는 하니? 아니,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 미리 얘기를 했으면 오라고 했을 거니? 내 생각엔 네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머, 그래도 눈치는 있으시네요. 뭐라고? 네, 맞아요. 아마 미리 얘기하셔도 오지 말라고 했었겠죠. 요즘 어떤 시어머니가 결혼한 아들 집에 찾아가나요? 부부의 사생활이 있는 법인데. 참나. 아니, 그래도 이사 가고 그런 건 말해줄 수 있잖아. 그럼 적어도 헛걸음은 안 했겠지. 애초에 찾아오려고 한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번에 어머님이 전화 주셔서 묻고 가려고 하신 거 그때부터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매달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으실까 걱정도 되고 부담도 많이 됐죠? 오늘 같은 일이 분명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이사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저희 집에 쳐들어오실까 봐요. 뭐? 뭐 쳐들어가? 아니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한 사이야? 쳐들어가긴 뭘 쳐들어가?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그래도 시어머니이고 연장자인데 예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부담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이사까지 해? 그게 말이 되는 거니? 예의는 어머님이 안 지키시는데 제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요, 전 집에 친구도 안 불러요. 예민해서 하루에 몇 번을 청소하는데요. 제가 두 분 오시면 제 몸만 아파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주실 게 있으면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주소는 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땐 남편이 가기 전에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며느리에게 전 말도 없이 찾아오려고만 하는 못된 시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한동안 아들네에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계속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누워서 침 뱉는 일인 걸 알지만 다시 한번 아들도 똑같은 놈이에요.
아들이라도 며느리와 생각이 달랐다면 적어도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겠죠. 아들도 옆에서 통화를 들었을 테니 상황은 아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 역시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건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다는 뜻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3년여간의 시간을 연락도 없이 보내게 됐어요. 거의 인연을 끊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차라리 속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3년여간 남편의 병세는 더 악화되어서 결국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통보도 있었죠. 상황이 그쯤 되니 아들네에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데 아들이 알고 있긴 해야죠. 아니,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얼굴은 비추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연락을 받은 뒤 병문안을 오긴 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것조차 오지 않았어요. 어린 손녀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핑계로. 참나. 사실 손녀가 생겼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3년간 연락이 없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겠지만요.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저희 남편도 점점 배신감이 깊어지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기껏 병문안을 오긴 했지만 남편은 아들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며 등을 돌려 눕곤 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병원에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엉엉 울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물려받은 사업이 위기가 찾아왔었다고 해요. 사돈어른이 돌아가신 지 2년쯤 돼서 모르던 채무를 알게 됐고 집안에는 압류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다더군요. 저희를 못 오게 했던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집 꼴이 그 꼴이 났는데, 아유, 어떻게 엄마랑 아빠를 집으로 초대해? 우리 와이프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 마. 사업 때문에 예민해져 있기도 했었으니까. 이사 간 것도 그것 때문에 간 거지, 다른 일도 없었고.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상황이 납득하더군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들네는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사업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고 없는 살림에 애까지 낳아 키우려니 더 힘들어 보였죠. 그 다음날 남편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쁘게 무언가를 정리하더군요. 꼭두 새벽부터 뭐 하나 싶어 지켜봤더니 아들에게 일단 채무를 막을 정도의 돈을 마련해 주려고 하더군요. 오쯤 돼서는 정리가 다 끝났는지 아들네를 부르라고 했어요. 저는 곧 아들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미리 물려주시려고 하니 병원으로 오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동안 딸 때문에 못 온다는 며느리는 30분 만에 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요. 물론 그동안은 사정이 있었으니 그런 거겠고 이제는 그게 다 알려졌으니 찾아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도 봤지? 돈 준다니까 냉큼 튀어오는 거. 이는 이제 상황이 알려졌으니까 온 거겠지. 그 상황 알리기 싫다고 나 죽는다는데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 저건 그냥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이제 두고 봐. 일단 급한 불을 끌 정도만 돈 주면서 전 재산을 주는 거라고 말해놨어. 아마 나 가고 나서는 당신 거들떠보지도 않을걸. 노후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당신 목 잘 지켜. 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큰돈까지 쥐어주며 도와줬는데 설마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했지만 남편은 계속 신신당부를 하기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성이 차지 않았는지 남은 재산들로 저에게 건물을 하나 사주려고 하더군요. 평생 농사 지으며 모아놨던 돈, 그리고 그 땅들을 처분한 돈으로 저는 그게 얼마인지도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아픈 와중에도 고르고 골라 제 명의로 건물 하나를 매입해 주었어요. 꿈에서도 똑같은 건물을 봤다면서 이게 저의 생명줄이 될 거라면서요. 그 남편의 표정은 편안해 보이더군요. 자기가 가고 난 뒤의 일은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은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장에 와서도 손녀 핑계로 잠깐 인사만 하고 가더군요. 덕분에 잘 해결됐다거나 감사하다는 인사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과연 남편의 말 맞다나 마치 있는 돈 받아서 이젠 얻을 게 없다는 태도더군요. 그걸 보니 남편의 말이 옳았구나 싶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이후 저는 다시 시골로 내려왔고 아들네와는 볼 일이 거의 없이 살았어요. 홀어머니가 돼도 설이고 추석이고 멀어서 못 오는 건 변함없었고 애초에 보지도 못해서 정 한 번 주지 못한 손녀도 볼 일이 없었죠. 저는 자식도 며느리도 없이 가족 하나 없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하고는 한 번씩 통화를 하긴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조차 한 달에 한 번 하는 꼴이었지만 그런데 하루는 아들놈이 웬일인지 제가 해주는 청국장하고 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일이 너무 바빠 배달 음식만 먹고 사는데 너무 지겹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차피 손녀도 한번 볼 겸 아들놈 음식이나 한번 해주자는 생각으로 한번 올라가기로 했어요. 사실 당시에 압류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했었지만 저희 남편의 돈으로 해결된 이후로는 부른 적은 없었기에 애초에 저를 부를 생각이 없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챙겨줄 건 챙겨주자는 생각으로 청국장을 끓였어요. 다만 이번엔 가기 전엔 미리 연락을 했어요. 가기 전에 연락을 안 했다가 또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아들한테 몇 시쯤 찾아갈 거라고 말을 한 뒤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배를 눌렀죠. 그래도 전에 준 돈이 있으니 조금은 며느리의 태도가 다르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와 함께요. 하지만 배를 누른 순간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러고는 어떻게 찾아왔냐, 아들한테 연락을 하신 거냐, 자긴 들은 적도 없는데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등의 난처함만 표시할 뿐이었어요. 물론 전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짜증을 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이더군요. 저는 서둘러 음식만 정리해 놓은 뒤 짐을 챙겨 나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배달원이 뛰어오며 봉지를 건네주더군요. 아들 말대로 아침 첫 끼부터 배달을 시켜 먹는 모양이었어요. 전 조용히 음식 봉투만 안으로 넣어주고 문을 닫으려는데 그 순간 제 귀를 사로잡는 짜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같이 들리더군요. 여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이게 뭐냐고. 어머니가 왜 우리 집을 말도 없이 찾아오냔 말이야. 그게 미안. 내가 요즘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청국장이 땡겨서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다고 말했었거든. 그리고 엄마가 그거 해준다고 올라오겠다고 했었는데 바빠서 자기한테 말한다는 거 깜빡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 청국장 무슨 청국장이야. 집에 냄새 뵐 일 있어? 먹을 거면 자기만 혼자 가서 먹던가. 알았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어휴, 진짜. 만약 한 번만 더 오면 또 이사 가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다. 아예 저 놓친내 발 들였던 시간째서 자기 밖에 세워놔야겠어. 얼어 죽어봐야 자기 엄마 부를 생각을 안 하지. 애초에 자기도 문제인 거라니까. 중간에서 커트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런 상황이 안 생기고 배겨? 알았어. 미안해. 화 풀어. 응? 이런 통화 소리가 들리는데 참 맥이 탁 풀리더군요.
그래도 돈도 쥐어주면서 도움을 줬는데 저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전 안 되겠다 싶어 건네받았던 배달 음식을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제가 다시 나타나자 며느리는 깜짝 놀란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이내 침착해지더니 어머님, 다 들으셨죠? 방금 통화한 거. 남의 통화 엿듣는 것도 실례예요. 뭐? 엿들어? 엿듣긴 누가 엿들었단 말이냐?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네가 시끄럽게 떠든 건데.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떠들건 말건 내 마음이죠. 그래, 잘 됐네요. 이참에 아예 확실히 말해둬야지. 어머님, 일단 이 청국장 아무도 먹을 사람 없어요. 아니, 누가 먹는다고 해도 제가 허락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버릴게요. 라면서 청국장을 제 보는 앞에서 전부 개수대에 쏟아버리더군요. 그러고는 더 당당하게 어머님, 보셨죠? 어머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 집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어머님이 해온 음식은 이렇게 싹 다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올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듣다 도저히 못 참겠다.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전엔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였다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는 건데? 아, 사업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어머님을 못 오시게 했던 건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싫었던 거니까. 요즘엔 다 그래요. 어머님 시대야 시어머니를 상전으로 모시고 그랬었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욕먹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던데? 적어도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그냥 안 보면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는데 왜 지켜야 하죠? 그게 서로 편한 거 아니에요? 구시대적인 사고관은 좀 버리세요, 어머님. 나이가 드셨어도 이 세상의 흐름에는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뒤처지고 버려지는 거거든요. 뭐야? 네가 지금 그게 이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냐?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머, 또 못할 건 뭔데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는데 어머니가 보태준 거 있어요? 너 도대체 왜 날 그렇게 무시하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는 게냐?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어머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진 게 없는데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잘해줘봐야 돌아올 건덕지가 없는데. 아니 그래도 네가 사람이면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네 사업 힘들다고 해서 몇 억이나 줬는데 어떻게 그건 입을 싹 닦아? 은혜도 모르는 건 짐승이나 하는 행동 아니니? 뭐요? 어머님, 지금 꼴랑 5억 줬다고 유세 부리시는 거예요? 그깟 돈 얼마나 되는 거라고? 사업이 다시 조금만 잘 되면 그거 몇 배는 금방 벌어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세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집에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너 같은 년은 어차피 성공 못해. 알아? 사돈 어른이 하늘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딸 어리석게 키우셔서 힘들게 키우신 사업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제 금방 사업은 망하고 너네 식구들 다 길바닥에 던져질 거다. 이런 못된 천벌 받을 것. 네 주제를 알고 행동해. 분명 오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때에도 과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꾸나. 저는 며느리한테 한 소리를 해준 뒤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 또 후회가 되더군요. 이왕 한 소리 해주는 김에 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잔뜩 해주고 왔어야 했는데 속에 쌓인 분의 반도 풀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어차피 언젠가 며느리가 후회할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차피 며느리 같은 성미면 절대 사람이 오래 따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업은 곧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른다면 좋은 사람이 곁에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자 과연 제 생각은 그대로 적중했어요. 계속 위태위태하더니만 결국 두 번째 사업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어찌나 돈이 급했던 건지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뒷방 노인네 취급을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냐고요. 그 며느리가 빌빌대는 꼴을 보니 너무 고소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전 헛소리하지 말고 길바닥에 나앉든 어쩌든 알아서 해보라고 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얼굴 보고 한 방 더 먹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 그래 안 그래도 줄 게 있으니 좀 보자꾸나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매입해주고 갔던 그 건물 시간이 지나고 더 빛을 보게 됐거든요. 가격이 거의 한 3배쯤 가까이 뛰어서 원래도 제 노후 준비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아예 넘쳐 흐를 정도가 되었어요. 저를 비참하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던 남편의 절실함이 통한 것 같았죠. 저는 아들네를 만나기 전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어요. 아예 공중을 받아서 수정조차 알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 둘을 만나서 그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내 유언장이지. 아니, 어머님, 유언장이요? 그것도 재산이 있어야 쓰는 건데 혹시 재산이 있으신 건가요? 뭐 한번 잘 살펴보던가. 아니, 뭐 얼마나 있으시다고. 50억? 뭐? 무슨 소리야? 50억이라니. 엄마, 50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네 아빠가 이 엄마 노후 준비하라고 준 건물 가격이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 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건물가가 50억이나 됐어. 며느리는 이날 만날 때 조금 불쌍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래도 니 깎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싶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50억의 재산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가증스럽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얼굴에 띠더니만 아이고 어머님 이런 게 있으셨으면 증작 말씀하시지. 아유 우리 어머님 완전히 부자셨네요. 그래서 아유 어머님 딱딱하게 그러지 마시고 사실 저 어머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이 워낙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그 트렌드 따라가고자 싶었던 거죠. 트렌드? 트렌드 같은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거라고 누가 그러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경우는 있어도 너처럼 싸가지 없고 예의도 없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는데? 아이 참 어머님도 그냥 제가 조금 오버해본 거죠.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어머님, 그런데 이 유언장에 이걸 기부하시겠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기부가 뭔지는 아시는 거죠? 너는 지금 이 상황에도 네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50억이나 되는 돈을 싹 다 기부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떼주셔야죠. 일 없다. 너도 그렇고 아들놈도 마찬가지야. 욕심만 많고 보답은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천벌받은 인연이나 똥된장 못 가리는 아들놈이나 똑같은데 내가 너네한테 왜 이걸 물려줘? 어머님, 예전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때 일들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네? 왜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듯 저도 며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니, 어머님도 시어머니가 처음이잖아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마음 넓으신 어머님이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정성을 다해서 모실 테니까. 아무데나 다 처음이라는 소리는 갖다 붙이지 말아라. 나는 아무리 시애미가 처음이라도 정도는 알고 다른 며느리들도 아무리 너처럼 며느리가 처음이라고 해도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은 안 한다. 나는 니들한테 일 없다. 너 같은 게 하는 소리를 대체 누가 믿겠니? 그때도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딸랑 5억이라고 하면서 보답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잖아. 내가 그때 알았다. 애쓰고 좋은 거 줘봤자 쓰레기가 되는 걸. 아마 이 돈도 너희 줘봤자 금방 웃어지겠지. 내가 말했지. 분명 그날을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 돈 내가 죽더라도 너희한테 갈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말하려고 부른 거야. 알았니? 그럼 난 이만 일어서마. 어머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는 자리를 뜨려던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비르기 시작하더군요. 눈구렁이같이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니 그게 먹히지 않자 그제야 빌기 시작한 거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자 10년 묵은 채증이 드디어 가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 역시 며느리가 그러자 곧 따라서 하더군요. 며느리도 며느리였지만 아들도 참 못났다 싶었어요.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의미 없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네요. 전 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친 뒤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수신 차단해 놓고 곧 이사갈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도 뺀질나게 저희 집을 찾아와 몸에 좋다는 홍삼이다 전복이다 사들고 오더군요. 거기에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손녀를 앞세워 성냥팔이처럼 구걸을 하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너는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애다 라고 했네요. 어떻게 지 새끼를 앞세워 그런 짓을 하나요? 정말 손녀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꼴 보기 싫으니 손녀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 참 못난 할미죠. 하지만 저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네가 말없이 이사를 갔던 것처럼 저도 말없이 이사를 가고 연락을 끊어서 아예 인연이 끊기도록 했어요. 돈은 유산기부법률센터에 곧장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계속 며느리나 아들이 어떻게든 저한테 들러붙으려고 할 것 같고 계속 아들 며느리가 궁상맞게 빚에 허덕이며 사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독한 마음 품고 결정을 했어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기부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50억이라는 큰 돈을 몽땅 기부한다는 게 쉽진 않긴 하더군요. 이게 정말 맞나? 좀 더 남길까 싶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전부 기부했습니다. 아깝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일을 하고 간다는 기쁨이 어떤 건지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지금 제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외롭진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태까지의 제 삶에는 취미랄 게 딱히 없을 정도로 저보다는 가족에게만 관심을 쏟았었는데 저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자 그런 것들도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저의 하루는 아침에 수영을 가고 오후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독서 모임을 하고 밤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60년의 인생에 쉬운 날이 없었지만 요즘은 참 행복하네요. 아마 하늘나라로 가면 남편이 웃는 얼굴로 절 맞이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당당히 말할 수 있겠죠. 당신 원하는 대로 떳떳하게 잘 살다 왔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잘했다고 웃으면서 말해주겠죠. 사연을 보시는 분들,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저처럼 혼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불화 없이 행복한 관계를 잘 이어나가시면서 그곳에서 행복을 잘 찾으시길 바라고, 혼자 남아 계신 분들은 저처럼 자기만의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기에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